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로봇공학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들 저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요새 제가 1학년 수업을 좀 안 하고 있어서 2학년들은 작년에 그래픽스 수업들은 학생들은 아실 거고 그래픽스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봤을 것 같아요. 네. 공학수학 기초. 네, 그때 봤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저희과 수업들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2학년 수업도 이제 제가 맡을 건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공학은 사실상 3학년 1학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의 본질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들어오면은 군대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저를 알게 돼요. 2학년 역학 과목 때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로봇공학은 이제 본격적인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는 여태까지는 그냥 맛배기 수업들 이런 것들이었다면 본격적인 이제 전공 과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은 조금 재미를 추구해서 예전에 너무 터프하다,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해서 수업의 내용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편한 형태들로 바꾼 다음에 재밌는 과목들이 돼 버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재밌는 노선은 계속 비슷하게 가겠습니다만 조금은 작년보다는 이제 좀 더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작년하고 거의 겹칠 거예요. 사실 로봇공학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과 이 로봇공학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틀어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바꿨고요. 덕분에 이제 숙제는 많아졌죠. 숙제는 많습니다만 로봇공학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거의 최강의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로봇공학은 제가 장담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학부과정 로봇공학 중에는 최강입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공학은 어쨌든 최강이라고 해서 어렵다.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비슷한 것들은 나옵니다. 대신에 손에 만져볼 수 있는, 손에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는 정말 꼭 직접 만져서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이니까 로봇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거 재밌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수식만 갖고 하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전부 다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가지고 로봇들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자랑을 포함한다면 유튜브에서 제 방송이 꽤 나름 여기저기에서 재밌어 하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재밌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은 원래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인데 진짜 재밌게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들 여기서 쓰게 되는 수학들 조금 제가 얘기할 거고요. 오늘 아주 짧게 첫 시간이라 이제 할 거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동차행렬 배울 거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 불리는 전기과학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다룰 것이고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제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3학년이면 이제 옆 수업에서 제어도 좀 배우시잖아요. 그 수업보다는 아주 좀 간단하게 PD 컨트롤이라고 하는 P 프로포셔널 그리고 D는 딜리버티브 PD 컨트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D 컨트롤은 내용 중간중간에 쪼개가지고 챕터로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에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로봇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사실 연산이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복잡한데 그걸 손으로 풀고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화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로봇공학 쪽에서는 또 로봇에 맞춰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픽스는 조금 더 배워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픽스보다 이 변환에 대한 부분들은 로보틱스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여기서 또 배우시면 되겠고 그래픽스에서 조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보다는 훨씬 쉽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활용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전부 다 프로그래밍화 되긴 하지만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심벌링 연산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알아서 푸는 방법들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심벌링 연산은 매트랩에 있는 걸 기본으로 일단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툴도 있어서 파이썬에서 심벌링 연산을 쉽게 처리하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결과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몇 군데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고치면 파이썬 쓰고 안 되면 매트랩에 있는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사실 이 과목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4학년 과목들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구하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역기구학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지금은 뭐 용어만 보시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수업이 특이한 거는 여기까지 오는 중간중간에 숙제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숙제들이 제가 드린 예제들을 조금씩 고쳐서 하시면 되는데 벌써 이 수업이 한 3년을 넘다 보니까 뭐 소스도 많이 돌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학생들은 뭐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올해는 좀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많은 학교들에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이나믹스를 배우게 됩니다. 기구학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델링 부분들을 얘기하고 다이나믹스는 로봇이 정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은 동력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F는 MA 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관성은 원래 쭉 자기 속도로 가는 건데 관성이 변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관성이 변화가 생기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 뉴턴 제2법칙이 생기죠. 그래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계산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출렁출렁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를 많은 학교들에서도 다 배웁니다. 다른 학교도 배우는데 그 다이나믹스를 배우는 데서 그치는데 저희는 그걸 끝까지 다 해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하고 제어까지 붙여서 수업 전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포워드하고 인버스, 정과 역이 있는 만큼 다이나믹스도 역과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버스 다이나믹스까지만 배우고 많은 학교들이 그냥 배웠다의 의미를 두고 끝나는데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 다이나믹스까지 배워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용도, 활용도가 되게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패스 플래닝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패스 플래닝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고 4학년에서 보통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 플래닝을 하게 되면 이제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이게 실제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올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맛배기 정도만 하고 아마 이 내용은 4학년 로봇공학 응용 쪽에서 또 다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나쁘게 말하면 악명이 높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첫 주라서 도망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에서 이 수업을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기 전에 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은 성적의 어떤 분포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매트랩만 가지고서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30명 들어가지고 숙제 1명, 2명밖에 안 냈습니다.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 아주 참혹했죠. 그래서 수업을 뭔가 조금 더 그래픽이 총출동이 되면서 수업을 만들고 뭐 앵그리버드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숙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학생이 거의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제 수업은 공평해서 숙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점수를 항상 내기 때문에 숙제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A뿔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들을 뭐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팀을 짜셔서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개인 발표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학점을 제가 A뿔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들이 또 배점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부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로봇이 정말 이렇게 해서 움직이네, 로봇 같은 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른 학교의 어떤 수업들보다 저희가 뭐 S모대 뭐 이런데 대전에 있는 K 이런 데보다도 저희 수업의 코수업 질이 높은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과 수업이 대한민국 1등이라니까요.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수업이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로봇의 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 수업이 재밌는 수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업들이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텐저블하다. 내가 이걸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느끼는데 이 수업은 그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마지막에 뿌듯해 합니다. 그게 이 과목의 제 기획 의도이자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와 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몇 명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30명 들으면은 10명 이상은 다 A뿔을 맞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칼같이 F를 드립니다. 그리고 F의 수준은 항상 여러분들이 숙제해오는 레벨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죠. 사실은 비대면이라 절대평가를 하라고 학교에서는 하는데 90점, 60점 미만은 F로 하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F가 나기 때문에 절대평가 비슷한 상대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숙제들을 열심히 친구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하시면은 F는 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는 내용은 많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의 느낌 그대로 내가 정말 수식이 저렇게 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그 수식들을 또 옆에 제가 코드랑 1대1 비교해서 이론이 코드화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들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원래 재밌는 수업이고요. 내용은 어렵지만 어려운 내용을 재밌게 설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파이썬 수준도 사실 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간단한 수준이죠. 그런데 어쨌든 움직이는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 재밌게 이번 학기 수업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맨날 얘기 드리지만 배점에 관련된 거는 출석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출석을 가지고 점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 숙제해서 발표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발표는 줌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C 코드도 드렸는데 아무도 활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파이썬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위주로 모든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이 코드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파이썬을 쓸 수 있는 능력, 파이썬으로 제가 예제를 드렸고 그거를 습득해서 돌려보시면서 일부는 제가 빼놓은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숙제들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 수업은 거의 한 40개가 넘는 숙제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부분 숙제들은 대부분 좀 간결하고요. 뒤에 가면 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정말 돌렸더니 되네.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쫓아오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만 숙제를 막판에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그래서 숙제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숙제를 안 하면 뒤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지만 마지막에 가면 그걸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숙제를 하시고 올해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숙제 체크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꾸준히 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로보틱스 과목은 로봇 분야 쪽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입니다. 수학하면 뭐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의 첫 번째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었던 게
구구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수계산. 마찬가지예요. 로봇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로봇공학 라바릭스, 로보틱스가 되겠고요. 이 로보틱스는 정말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을 이해하고 또는 로보틱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로보틱스하고 그래픽스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작년 그래픽스 들으신 분들은 진짜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목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로보틱스는 또 3D 비전 쪽 관련된 분야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 만들 거라 로보틱스는 안 할래 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 그래픽스 수업을 만든 거고요. 로보틱스가 이해가 안 가면 게임도 못 만듭니다. 게임 쪽에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똑같은 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나는 3D 비전은 관심이 있는데 로보틱스는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로보틱스가 안 되면 3D 비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지를 펼치냐. 나는 증강가상하고 싶어. AR.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 중에 하나, 구구단과 같은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쫓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실은 보면 뭐 이런 제가 봤을 때 역대 최강의 로봇 중에 하나는 아틀라스가 아니라 한 12년도에 나왔던 이 쉐프트였는데요. 그때 그랜드 챌린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로봇입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확률형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내용에는 확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원래 모델링 기반의 기법들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로봇들은 모델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2005, 6년경부터는 로보틱스 과목들은 확률형 기법들과 결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시초의 결과를 보여줬던 게 바로 쉐프트가 되겠습니다. 뭐 요새 나오는 아틀라스도 확률형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확률형 로보틱스의 거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쉐프트가 되겠고요. 이 전에도 혼다, 아시모, 휴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다 연락 프로그래밍 열심히 하셔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지만 다 모델링 기반의 기법들이었고요. 얘부터가 확률형 로보틱스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을 요새 제가 올 겨울에는 보행 로봇 2족 보행도 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연구들을 사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보틱스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일단 확실하게 돼야 로봇들을 만드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족 보행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로봇을 만들어 봐야 장난감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점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행 로봇들의 경우에도 이런 모델링 기반의 기법들은 밑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확률형 기법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4학년 때도 조금씩 다루게 되고 대학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레벨로는 보행 로봇은 만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봐야 자빠집니다.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사실 선작업들을 대부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족 보행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아마 이렇게 잡아질 거예요. 얘는 지금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해서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기법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99.9%가 알고 있는 PD 컨트롤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고 정말로 높은 수준의 세미나에서도 또는 높은 수준의 얘기에서도 제로 다이나믹스 0점 동력학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포함해서 100명 모였을 때 한 명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이 로봇 쪽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하고 제로 다이나믹스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는 사람을 여태까지 제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못 봤는데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로 다이나믹스를 써야지만 요새 고속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대전에는 제로 다이나믹스 아는 분들이 한 4-5명 정도가 계신 특이한 지역이긴 한데 수도권에서도 이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로 다이나믹스를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봇 쪽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제로 다이나믹스 뿐만 아니라 확률형 로봇들이 도입이 돼야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적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하는 것들, 스킬 학습할 때 옛날에 썼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되게 지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구적으로만 움직여서는 동력학이 없는 세계관에서는 별로 이슈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은데 모델링으로 잘 되는데 동적인 움직임이 추가가 되면 여전히 좋은 어떤 방법론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로봇공학에서 뒤에서 제가 꼭 다루게 될 거고요. 하나의 또 사례로 보시면은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대전에 있는 이제 모 업체에서 말 타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여러 번 이게 버전이 6번째 버전인가 아마 그럴 텐데 동영상 안 들어갔다. 이게 동영상 위치가 달라가지고요. 이건 나중이니까. 6번째 버전인가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타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안 들어가나?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이거 제가 지워버렸나 본데요. 2014.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제가 지워버렸네.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말이 움직이는 걸 하기 위해서 다리 4개를 만든 게 아니라 7자율도짜리 이제 복잡한 어떤 모션을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움직이면 쿵떡쿵떡 하기 때문에 이 방앗간 기계 같은 것들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어떤 이건 딴 거네. 얘는 또 뭐지? 지금 이제 모션을 보시면은 6개의 관절들이 총 7개인데 지금 마지막 건 안 움직이고 있고요. 6개의 관절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만들어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전부 다 모델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로봇공학에서 나오는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 뒤에 있네요. 반바지에 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일단 모터 가지고 일단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일단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모델링 기반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놔야 되고요. 그 모델링을 엄격하게 내가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공학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에 숫자 팩터 올려서 흔들흔들하는 장면 보셨고요. 이 버거를 다시 잡고 나면 일부 틀린 숫자들 수정해서 지금 움직임들을 말 탈 때 이렇게 쿵떡쿵떡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하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만들 때 원래 업체분들이 이걸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드시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만든 버전들이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뭘 했냐면 시뮬레이션들을 한 거죠. 실제 말을 탈 때의 궤적을 보시면은 무게 중심들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팔자가 되고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궤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동적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것도 경로가 틀려서 안 되네. 시뮬레이터 이 보시면요,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기구적인 요소들입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모델링을 해놨고 얘네들을 움직일 때 이 끝단에 사람이 타게 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육자유도 움직임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거기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그 궤적을 투입을 해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치타 로봇들, 그 점프하는 로봇이 있었죠. 보통 그 MIT의 모 교수님이 만든 걸로 잘못 알고들 계시는데, 물론 돈은 거기서 됐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 지금 대전에 있는 박혜원 박사의 제로 다이나믹스 연구였고요. 그 제로 다이나믹스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만드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부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사족 보행을 만들겠다고 옛날에 38년도 아시안 게임 할 때니까 86년이네. 86년도에 제가 장난감 모터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사족 보행을 만들었다고 손가락 맨날 잘라줘 가면서 아크릴 잘라가지고 해봤습니다. 결과 아주 참혹했고요. 들어 올리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들면 그냥 곧바로 자빠졌고요. 여러분들은 요새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죠. 그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없었습니다. G80도 거의 안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시퀀스 처리하기 위해서 오르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전자 회로에 시퀀스 제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보고 뭐 별짓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로봇은 돈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자 라고 적은 적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만들 수는 있어요.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것들, 기계적 어떤 공학적인 이슈들, 제어적인 이슈,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거기에 수학적인 그 복잡함들, 그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마네킹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부과정 4년 갖고도 안 되고요. 박사과정 정도 돼도 그때 가서도 비리비리합니다. 한 10년은 공부를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를 학부 때 1학년 때 한다고 하니까 항상 제가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배우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워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올해는 제가 이족 보행을 올 겨울에 제가 테스트를 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라든가 놀러 오시면은 제가 왜 어려운지 하나씩 네가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한번 시켜보면 한 달 동안 해보고서 좌절하실 겁니다. 그런 기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만한 미터급 로봇이어서 휴거하고 똑같은 레벨의 방식들을 똑같이 썼습니다. 지금 다시 공장에 가 있는데 올해 이적 보행보다는 이적 보행은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사적 보행 쪽으로 올해 아마 재밌는 걸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은 또 뭐 왜 중요한가? 로봇 쪽에 이번에는 동력학이 빠져있는 예제입니다. 옛날에 LG랑 했던 과제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재미로 아마 이 예제는 옆 수업 2학년 수업에 AI와 로봇 쪽에서도 이제 다른 형태로 제가 비슷하게 아마 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바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원래 이 과제에서 뭐죠? 그 소니 아이보처럼 뭔가 소니 아이보 맞죠? 똥개 로봇을 한번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비헤이비어들을, 행동 패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던 거고요. 이제는 뭐 요새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뼈다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로봇은 이런 스타일을 만들 거였기 때문에 로봇이 있고요. 뭐 다리 같은 건 완전 로봇이잖아요. 사람이 나타나면 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에이 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이게 반응과 자극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아지가 일어나서 저희 집 강아지도 맨날 이러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을 보였죠. 주저앉지 않고 있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하면 사람이 나타났어요. 강아지가 힐끗 한번 보고, 요새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상태인데 에이씨 이러고 맙니다. 이게 간단한 예지만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로봇이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비헤이비어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얘의 경우에 지금 그래픽하고 로봇은 거의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갖고 있죠. 다리 부분에 12개, 꼬리에 하나, 머리통에 2개를 갖고 있어요. 귀도 움직이니까 뭐 귀까지 포함하면 또 하나, 둘 더 들어갈 텐데, 이런 로봇들의 움직임, 우리가 가짜 강아지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로봇처럼 진짜같이 보이는 이런 로봇들을 설계할 거고요. 시뮬레이션은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옆에 소리가 쿵 하고 난 거고요. 로봇이 그냥 자고 있죠. 지금 강아지가 지금 코를 드르렁 골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뭔가 모델링해서 숫자들을 대입을 하면 이게 지금 뭐 왜 안 움직이지? 다시 볼까요? 이 동영상이 오래돼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소리가 여러 번 들리니까 로봇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시그널로 들어가겠죠. 뭔가 소리가 쿵 하고 났다라는 게 로봇 쪽에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또 다른 작업으로 변환이 되고 있을 거고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쪽에는 뭔가 로봇의 상태를 모델링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쪽 부분에 쿵 하고 또 소리가 나서, 자식도 되게 오래 쳐다보고 있네. 이제 뭐지? 하고 소리가 나니까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고요. 시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 찍은 거라 조금 천천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쿵 하고 여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나지? 하고 쳐다봤고요. 그리고서는 로봇이 다시 잠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또 쿵 하고 소리가 나니까 어이씨 뭐야 하고 일어나서 이제 가보는 거죠. 이 과정들이 이제 강아지를, 시간에 대한 성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행동 패턴들이 시간에 대해서 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때도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예제, 이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 2013년도에 나왔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로봇들의 모든 관절들을 사람처럼 생긴 관절들이 신체 부위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는 폴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걷는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자동으로 학습해 나가는 연구였습니다. 뚱땡이는 천천히 가고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겠고, 골반이 넓은 사람이 이렇게 걷고요. 이걸 적용을 하면 전부 다 그래픽스를 사람이 탈수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공룡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잘 맞고요. 얘는 다리만 길기 때문에 어딘가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죠. 이거 뭐 목만 이렇게 긴 거 걷는 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겠고요. 이런 연구들이 로보틱스에서 다 출발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잘 걷기도 하고, 얘는 921번 학습해서 움직임이 좋고요. 학습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션 생성하는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랩터나 뭐 이런 것들 CG에서 나오는 것들도 로보틱스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에 대해서 펀딩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어이없는 기관 중에 하나가 디즈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는
그래픽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들, 이거 빨리 가야 되니까 재밌는 여러 가지 패턴들, 이게 전부 다 만들어낸 사람이 투입해서 만든 모션이 아니라 이것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는 기법들이고요. 그래서 이 동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학습화되는 방법들이 바뀌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얘는 점프가 더 좋았죠. 그래서 점프하는 스타일이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를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로봇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봇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래픽스 2D 게임들, 요 비슷한 것들,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3D 격투 게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출시가 안 돼서 모르는데, 아마도 1995년도에 1994년도 5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사업화에 실패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로봇이나 하자 하고서 때려쳐 그냥 회사 만드는 거 실패했고 그때. 그래서 그래픽에서는 당연히 로보틱스가 그대로 수식이 똑같이 쓰입니다. 로보틱스에서 쓰이고 있는 수식 그대로 그래픽스에서 쓰이고, 여러분들이 그래픽스에서 썼던 수식은 조금 더 복잡한데 그거보다 쉬운 것들이 로봇공학에서 쓰이고 있고요. 3D 비전 분야들 스캔해가지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들 전부 다 로봇공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캔해서 얼굴에 대한 움직임들 보여주는 것들, 로봇공학에서 쓰고 있는 좌표 변환 수식들 그대로 잘 쓰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강가상 관련된 부분도 역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증강가상 수식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카메라하고 그래픽하고 두 가지의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칭하는 수식 손으로 유도하시면은 A4지로 7장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카메라 파라미터하고 그래픽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바로 AR 쪽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뭐 보통 그냥 AR 툴킷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카메라가 바뀌면 이런 짓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3차원하고 이 네 가지의 동일한 점이 뭐냐? 바로 3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수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래픽스에서 시작했고 로보틱스에서도 3차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 5개 분야는 기본적인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수식이 같고, 3D 비전은 에피플라지오메트리 형태로 여기에서 3차원, 그러니까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에는 에피플라지오메트리를 써서 분화되고요. 스캐너는 매칭 기법들로 또 바뀌기도 했지만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 얻어내서 데이터 3차원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AR도 설명드린 대로 똑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로봇공학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로봇공학에서 쓰는 수식들의 일부를 보시면은 뭐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된 것들이 뭔가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당연히 등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책에도 보시면 요새는 안 나오나? 회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 회전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공 과목들을 들으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졸업하실 때까지 여러 분야들로 퍼져나갑니다. 나는 자율주행 하고 싶어. 로봇공학 싫어. 자율주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율주행에서도 로봇공학에서 쓰는 수식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까지 제가 하고 있는 과목에서는 로봇공학 또는 그래픽스에서 배우셨던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관련된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들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번 주 첫 주라 간단하게 제가 인트로만 얘기 드린 거고요. 수학은 변환, 사인, 코사인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뭐 까먹었으면 공부해 오시고, 그리고
미분에 대한 부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봇공학은 수학 자체는 그냥 사인 코사인인데 이게 행렬들의 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때문에 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초장에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이 조합들로 회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잘 프로그래밍 된 환경 하에서 여러분들이 예제들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공간 지각력이 좀 딸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공간 지각력은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그 공간이 모양이 머릿속에 드르륵 하고 3차원으로 뜨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간 지각력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떨어지는데 뭐 CAD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공간 지각력이 좋기 때문에 3차원 그래픽스에서 공간 지각력이 내가 좀 딸리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픽스보다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이 수업은 따로 실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0%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숙제 체크하거나 또는 중간에 숙제 체크할 때는 제가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상황이 해결이 되면 불러가지고 뭐 4명, 5명 정도 수준에서 발표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화이팅! 네.